노컷뉴스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단독 보도를 해. 특검에서 나온 소식이다. 그래서 특검발 소식으로 조윤선이 자기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김기춘의 지시로 김기춘이 시켜서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 이게 이제 노컷뉴스 단독 보도였어. 그리고 그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한 여자 기자가 아침에 김현정 쇼에서 인터뷰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연합뉴스에서 사실이 아니다. 조윤선이 자백하지 않았다. 라고 뉴스가 떴어. 그러면서 조윤선이 김기춘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문자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윤선이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린 거야. 자기가 김기춘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조윤선이 아침에 연합뉴스에다 뿌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침부터 조윤선 자백 때 사실이 아니야. 요게 막 떴어.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또 이 흡사한 사건이 있었어. 무슨 일이냐면 그 조희연이라는 판사가 대학교 때부터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 아들이 삼성에 취업 예정이다. 그런 루머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마치 사실인 양 기사를 썼잖아. 그죠? 근데 내 생각에 그거 김빼기 뉴스야.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조희연 같은 판사를 삼성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어. 이 삼성에서 판검사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뇌물 준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이 조희연이 대학교 때부터 삼성 장학생은 오보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리고 아들이 삼성에 취업 예정이다. 그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어. 그런데 조희연한테 삼성에서 단 한 차례도 선물을 안 했을까? 삼성 관리인 명단에 조희연이 없었을까? 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삼성에서 그 조희연 판사한테 아무런 손을 안 댔을 리가 없어.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럼 왜 그 얘기가 돌았느냐? 김빼기야. 어떤 김빼기냐면, 실제로 조희연이 삼성에서 떡값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와도 한번 오버로 딱 때려주면 그 다음 그 조희연에 대해서 남은 뉴스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고효과.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이 하루 전에 죽었다라고 소문냈어. 그래놓고 그날 밤에 어떤 주사를 놨잖아. 그리고 다음날 백남기 농민 진짜 사망했는데 첫날은 막 사망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트위터가 진짜 사망한 날은 조용했어. 김빼기 전술. 그게 김빼기 전술이야. 내가 볼 때 이 조희연과 삼성 관련 루머는 나는 일부러 누군가가 퍼뜨렸을 수 있다고 봐. 일부러. 그 출처 나왔어요? 맨 처음에 삼성 장학생이었다라는 그 출처 찾아내. 그래서 맨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을 난 잡아서 벌 줘야 된다고 봐. 허위사실 유포했잖아. 그게 신문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이 그걸 공유했잖아. 그지? 이거는 나중에 삼성 관련 어떤 뉴스가 나와도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건에는 화가 안 나는 거야. 그걸 노린 거 아닐까. 그게 어제 그 조희연과 삼성 오보의 의미라면 오늘 아침부터 조윤선이 김기춘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자백, 단독.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조윤선 자백이 계속 검색어에 올라오고 검색어에 조윤선만 올라와. 김기춘이 없네. 김기춘이 없어. 조윤선 자백 논란으로 조윤선만 계속 검색어에 올라오고 김기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 내가 볼 때 김기춘은 여전히 언론사들과 연관되어 있어. 그리고 김기춘과 이 네티즌 조직이 이 김기춘과 국정원이 나는 같이 움직인다고 봐. 그래서 김기춘으로 갈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김기춘으로 갈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조윤선 자백에 대한 그 논란을 일으켰다고 봐. 자, 그렇다면 나는 지난번 손석희 뉴스의 타블렛도 나는 누군가 일부러 손석희 기자들이 발견하게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맨 처음 생각대로, 그리고 이번에 특검에서 그 CBS 기자에게 준 제보도 내가 볼 때는 일부러 뿌린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단독 보도들의 문제점, 어느 언론사 하나에서만 얘기하는 단독 보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특히 요즘 특검에 대한 뉴스 조심해야 돼. 지금요, 종편과 이 삼정원이 타겟으로 삼은 게 특검이야. 종편, 삼성, 국정원이 지금 그 타겟으로 잡은 게 특검이야. 그래서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공작에 들어간 거야. 그게 다른 말로 뭐냐,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특검발 단독 믿지 말라고. 특검발 단독은 믿지 말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특검에서 매일 오후에 정례 브리핑이 있어. 그죠? 특검에서 매일 낮에 정례 브리핑으로 나온 것만 믿어야 돼. 단독으로 나오는 특검발 보도들 믿지 말란 말이야. 특검 공식 보도만 믿어야 돼. 아침 10시, 오후 4시인가가, 오후 2시인가가, 오후 3시인가가 이게 정규 발표 시간이야. 공식 브리핑만 믿어야 돼. 근데 기자들이 그 단독을 내고 싶은 욕심에, 막 특종 경쟁을 하면서 특검발, 단독, 이건 우리 국민들이 믿지 말아야 돼. 막 믿고 퍼뜨렸다가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그죠? 그러면 이게 믿고 퍼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김빼기 기사였어. 먼저 한번 놀래킨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놈이 5개를 훔쳤는데, 야, 저 새끼가 500개 훔쳤대! 그리고 뭐 500개나 막 분노하게 한 다음에, 사실은 5개였어. 그러면 화가 나왔나? 누구냐? 부풀린 거. 그렇게 되겠지? 그게 김빼기 뉴스야. 그게 김빼기 뉴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특검발 단독이라는 뉴스는 무시합시다. 읽지 마. 특검발 단독이라는 보도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김빼기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거기에 막 몰입하게 해서 나중에 방향을 잃게 하는 그런 낚시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검발 단독, 지금은 비상식이야. 얘네들이 지금 특검을 지금부터 한 2주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언제까지가 비상이냐? 설까지. 지금 왜 이렇게 특검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냐 하면 이거 명절 여론 조작하려는 거야. 명절 때 박근혜에 대한 비판, 최순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특검 비판으로 명절상 차린 거지, 너네? 너네, 내가 인트로 길게 하니까 막 다 도망갔지. 너네 지금 엊그저께부터 특검으로 몰아가는 거, 이번 명절 때 박근혜 최순실 욕을 특검 욕으로 만들라고 지금 막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아니야. 그치? 응. 새끼들. 야, 내 42년 동안 뉴스를 봤어. 너네 레파토리가 그냥, 내가 13년 동안 삼정원을 연구하고, 42년 동안 뉴스를 봤다니까? 너네 명절 앞두고 지금 여론 딴 데로 돌리려고.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과 이재용 재벌에게로 향하는 분노를 특검의 무리한 수사,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너네 지금부터 이제 막 몇 가지 특검발 단독 보도를 해서 특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나? 막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검발 단독 이런 뉴스는 지금부터 명절 때까지는 씹으세요. 네, 43년째군요. 예, 지금부터 명절 때까지는 특검발 단독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씹으시고 특검이 뭐라고 브리핑했나 그 팩트만 보세요.
그리고 그 특검의 브리핑에 그 배경 지식이 뭘까? 배경이 뭔가? 이거를 취재하는 거야. 진짜 기자라면, 자, 브리핑이 나왔어. 그러면 그 브리핑의 의미가 뭐냐를 추가 취재하면 되는 거야. 어? 미리 막 앞서서 터뜨려서 클릭수 높이려는 이런 야바위 짓 하지 말라고. 그거 야바위잖아. 어? 진정한 기자라면 브리핑할 때 질문을 세게 해서 진실이 뭐냐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기본이야. 근데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질문 못했는데 뭔가 좀 찜찜해. 그럴 때 가서 추가로 질문하고 그래서 내용이 풍부해져야지. 오늘 조윤선 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조윤선이 자백했다라는 단독 보도 나왔어. 근데 다른 언론에서 안 받아. 사실이 아니라고 막 주장해. 그러면 결국 조윤선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백을 했냐 안 했냐. 난 그래서 이게 김기춘 작품이라고 봐. 김기춘과 삼정원 작품이다. 오늘의 논점은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되냐 마나야.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아침부터 조윤선 자백이냐 아니냐 논란으로 딱 물의 방향을 틀은 거야. 하여간 이것들 잡놈들이라니까? 이 삼정원 새끼들 이거 잡놈들이야. 아주 딴 데로 그냥 눈 가리고 이 피리 부는 사나이 마냥 딴 데로 돌리는 거. 이 새끼들.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 예. 오늘의 핵심은 김기춘,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너무 많다. 김기춘의 CCTV 삭제한 거, 그 다음에 조윤선의 컴퓨터, 여기에서 이미 블랙리스트를 조윤선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다 나온 거야. 차고도 넘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안 시킨다면 이건 이 판사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백 논란을 터뜨려서 구속 자체에 대한 관심을 물타기 한 거야. 어때? 맞지? 내 말이 맞지? 그 다음에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CBS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 CBS는요, 특검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보도했어. 그럼 CBS는 특검의 그러니까 이 취재원을 지금 밝힐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 특검의 주장을 보도한 거고, 지금 연합뉴스와 다른 언론은 조윤선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CBS는 형사고소에서 검사의 입장을 보도한 거고, 지금 연합뉴스와 다른 언론사는 피고의 주장을 보도한 거야. 그러니까 정반대지. 그죠? 당연히 정반대겠지. 근데 그런 정반대의 주장을 논란으로 만들어서 진짜 본질을 못 보게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김기춘 지금 아직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받고, 아마 구치소로 이동했을 거예요. 구치소로 이동해서, 예, 자, 잠깐만. 그래서 또 새벽에, 이건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오늘 안에 뭘 노린 거냐, 특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유도한 거야. 어제도 하루 종일 특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야. 어제 새벽에 이재용의 그러니까 이재용 구속을 기각한 다음에, 영장을 기각한 다음에 특검의 무리한 수사다, 그걸로 몰아가서 그 다음에 오늘 조윤선 자백 이야기 터뜨리고, 그래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막 논점을 몰아가려는 거야.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막 기를 죽여놓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그 조윤선, 김기춘 영장을 기각해도 이게 특검이 무리한 거다라고 몰아가려고. 그지? 이게 특검이 잘못한 걸로 몰아가려고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작업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어제
영장 기각한 판사가 많은 기업인들을 도와줬고,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의 중요한 놈들을 전부 다 기각시켰던 사람이라는 거 알아냈잖아.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지금 김기춘, 조윤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한다면, 이 판사도 이거는 옷 벗겨야 돼.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지금 단독 보도라는 거에 너무 열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단독 보도들이 김빼기 기사일 수 있다. 한마디로 실제는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이가 5천억을 훔쳤어. 그런데 보도를 이재용 5조 원 횡령, 이재용 때문에 손해본 금액 5조 원 이렇게 뉴스를 보내. 그러면 5조 원이면 얼마니 막 계산을 하겠지. 막 분노하겠지. 근데 알고 보니 5천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충격을 딱 던져서 덜 충격받게 하는 거. 이것도 통치 기술이야. 예. 이게 통치 기술이야. 백남기 농민 죽음 때 그것도 일부러 짜고 그런 거야. 예. 그게요. 충격을 완화하는 요법이에요. 또 가령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담을 발굴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심리전. 예.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해양수산부 해수부 매뉴얼에 나와 있어. 대형 해난 사고가 나면 미담을 발굴해서 분노를 중화시킨다고. 충격 상쇄 아이템을 발굴해라. 실제 매뉴얼에 나와. 충격 상쇄 아이템. 관련 뉴스 좀 띄워주세요. 예. 그 미담을 발굴해서 그거를 막 띄워가지고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그게 일종의 심리적 통치 기술이야. 그래서 쟤네들이 아주 무서운 애들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 세월호를 옛날에 이제 그 천안함 덮듯이 세월호도 그렇게 덮을 생각이었고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못 덮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2015년, 16년, 15년이 제일 심했지. 15년, 14년 겨울부터. 도대체 언제까지 세월호를 팔아먹을 거냐 나한테. 언제까지 세월호를 들먹일 거냐. 물고 늘어질 거냐. 지랄 연병을 했잖아. 그죠? 내가 끝까지 안 지우고 지금도 세월호에 대해서 계속 언급 날짜 적으면서 하고 있잖아. 내가 이 날짜를 적은 사건은 세월호가 처음이야. 그리고 아무도 잊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 세월호를 잊으라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막 퍼뜨려서 그러니까 무능한 정부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분노를 유발하려는 이것도 다 전술적인 측면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천안함 때 어려서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가 사건이 터지니까 와서 보상금만 챙겼다 뉴스 났죠? 그 뉴스 봤던 기억나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왜냐? 똑같은 뉴스가 세월호에 떴어. 세월호 때 어려서 버린 자식의 사고가 터지니까 보상금만 챙긴 부모 똑같은 패턴의 뉴스가 떴어.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보상금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버려갖고 이 싸움이 지금까지 성공한 거야. 맨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건 보상금이 아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거부하고 싸워서 지금까지 온 거야. 예. 그게 일부러 유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어서 실제 책임자들을 가리는 거야. 이게 전부 그 통치 전술이야. 심리전이야, 심리전. 심리 전담반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거야. 본질을 딴 데로 헤매게 하는 거. 예. 가령 유민이 아빠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래, 유민 아빠를 죽이려고 그랬다며. 그게 안종범 수첩이야? 정호성 수첩이야?
아니야, 또 다른 옛날에 어떤 죽은 서기관의 수첩에 나왔지. 업무 다이어리에, 업무 일지에 김기춘이가 유민 아빠 죽을 때까지 냅두라고. 김영환, 암으로 죽은 이 청와대 수석의 업무 일지에 나와 있는 거잖아. 죽을 때까지 모른 척 하라고. 그래서 유민이 아빠를 죽이고 그 책임을 문재인에게 몰아가려고 했었다. 그게 그 업무 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아주 지랄이야. 그러니까 이 김기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악용하는 진짜 이 절대 악이야. 내가 볼 때 김기춘은 절대 악이야. 영화에 나오는 절대 악이야. 어쩌면 그런 짓을 하냐고. 세월호 건지지 마라. 그것도 그 업무 일지에 나오는 내용 아니야. 김기춘 지시로 건지지 마라. 그지? 그 김기춘은 진짜 절대 악이야. 사우론 같은 절대 악의 존재야. 볼드모트나 사우론 같은 얼굴도 봐봐. 볼드모트 닮지 않았냐?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딱 째려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야,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이 생겼더라니까. 눈빛은 사우론이고 얼굴 표정은 볼드모트 같았어. 절대악이라니까? 그런 김기춘이 구속되냐 마냐가 중요한데 세상에 다른 걸로 논란 흐트러뜨리는 거 봐봐. 이 새끼들. 그죠? 그래서 이 조윤선, 김기춘이 구속이 안 된다면 여러분 국민들이요 가만두면 안 돼요. 이게 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짜 썩었다는 거야. 여러분 사법부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권력이 부패해도 사법부만 정상이면 사법부에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무죄를 주거나 검찰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언제부터? 박정희 때부터 우리나라의 이승만 때부터야.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권력의 개노릇을 했어. 왜 그랬느냐?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판사 누가 했겠어? 일제시대 판사가 한 거야. 갑자기 해방됐는데 그 판사를 누가 했겠어? 일제 때 판사했던 놈이 또 판사한 거야. 친일파들이 이 법원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승만 때, 박정희 때, 특히 박정희 때, 이승만 때는 사법부가 나설 필요도 없었어. 사법부가 초장에 좀 도와주고 나머지 그냥 촉사 죽였기 때문에 사법부가 나설 필요가 없었고, 박정희 때 사법부를 시켜서 교수형을 시켰잖아. 간첩이라고.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 간첩 자백을 근거로 해서 사형시켰어. 그게 박정희 때 사법부를 그렇게 만든 거야. 죄 없는 8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한새벽에 24시간도 안 지나서 사형시켜버렸다니까. 그게 인혁당 사건이야. 인혁당 사건 하나가 아니야. 그 2달 전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 해서 그 사건으로도 2명인가가 사형당해. 그래서 이 박정희 때는요, 뻑하면 그 간첩 사건을 일으켜서 사형을 시켰어. 사형 선고를 받아냈다니까.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야. 예. 그때 김기춘이 만든 법이 유신헌법이고, 그 유신헌법으로 전두환 때까지 소위 이 정보 당국이 통치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경무대라고 불렀던가? 이승만 때도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 특수부대 출신의
정보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때가 중앙정보부, 그리고 전두환 때가 안기부, 저 노태우 때까지? 그게 경무대지, 그게. 그 다음에 김영삼 때 와서 국정원, 노태우 말인가 김영삼 때 그 저기를 바꾸는 거야. 국정원으로. 국가정보원으로. 그래서 그 안기부 때까지가, 경무대에서 안기부 때까지가 소위 김기춘이 어둠의 제왕이었던 시절이야. 김기춘 같은 애들이 어둠의 제왕으로 사법부까지 지들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주물렀던 시대. 그러다가 김영삼 시대부터, 노태우 김영삼 시대부터 누가 컸냐? 재벌이 큰 거야. 재벌들이 더 커가지고, 노태우 이전에는 재벌들이 무조건 그 군부 독재자들한테 삥을 뜯겼어. 근데 김영삼 때부터 재벌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붙었던 2007년. 그 선거가 되게 의미가 큰 선거야. 박근혜가 소위 그런 과거에 그 독재 권력자들의 지지를 받은 게 박근혜였고, 그 이명박이는 신흥 재벌들의 90년대 이후의 권력자인 이 재벌들의 지지를 받은 게 이명박이었잖아. 그 둘이 붙은 거야. 당연히 박근혜가 이길 줄 알았어. 그런데 재벌들이 뭘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명박 시대에 우리나라가 비로소 거의 옛날 말로 치면 언론이 장악한, 그러니까 재벌들이 권력을 장악한 시대가 된 거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들어와서 계속 사고가 났던 게 뭐였냐면, 가령 십상시 논란이라든가, 세계일보 십상시 논란이라든가, 언론이 박근혜를 계속 쳤어. 그게 왜 그러냐? 언론은 재벌 편, 이명박 편이었고, 박근혜는 김기춘 파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민주 세력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엔 두 파가 있다. 그 김기춘이나 옛날에 그 정보기관, 기무사 안기부 출신의 정보기관 출신의 미친놈들, 그 미친놈들이 주도하는 그 독재 하수인 집단, 검사, 정보기관, 경찰 간부 출신, 독재시대 간부 출신, 이런 미친놈들이 주도하는 그 박근혜파, 그 다음에 재벌과 언론을 장악한 이명박파, 그들의 대결이야. 그들이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지금 대결 구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와중에 이 미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재벌들이 밑에서 다 해먹다가 최순실 박근혜 사태가 터진 거죠. 그것들이 9년 동안 삽질을 해가지고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지. 그것들 둘 다 없애야 돼. 그들이 사라져야, 그 세력이 사라져야, 그래야 비로소 더민주가 여당이 돼서 내가 더민주를 죽도록 까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새로운 진보 세력이 나타나서 이 더민주를 쓸어내고 더 정의로운 정치인들을 만들고, 그들도 부패하겠지. 그러면 얘네들보다 더 깨끗한 정치인들을 길어 올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지금 더민주가 지지율 1등이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더민주를 지지해주면 안 돼. 물론 이 더민주를 언제까지 지지해야 되느냐? 지금 이 친일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독재자들의 집단, 그들이 완전히 씨가 마를 때까지는 더민주를 밀어주되, 그들이 더 이상 재기불능이다, 그 상태가 오면 그때부터는 더민주를 비판하면서 뭘 또 키워야 되냐? 진보 세력을 또 키워줘야 되는 거야. 진보 세력을 더 키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더민주를 비판하게 하고, 그래서 더민주가 그 갑질 못하게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진보 세력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더민주를 지지해주는 건 누구를? 새누리당이라는 이 부패한 집단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민주는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더민주가 되면 안 돼요. 더민주는 가장 강한 야당이니까 그 야당을 이용해서 저 부정부패 집단을 무찌르는 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수단이야. 문재인도 안희정도 박원순도 다 수단이야. 도구일 뿐이야. 그들을 이용해서 저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 이들을 또 비판하는 더 정의로운 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민노당이 열린우리당을 존나 깠어. 그러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으로 뜻을 민주노동당을 키워줬어야 됐는데 반대로 간 거야. 어떻게? 새누리당으로 돌아갔어. 김대중 노무현 때 여당을 깠단 말이야. 야당이. 그러면서 권영길이 나와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거 유명한 말이잖아. 그러면서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똑같다. 그 논리를 그때 만들었고 그걸로 진보 세력이 막 주도했어. 그러면 국민들이 이 진보 세력을 밀어줬어야 됐는데 전혀 아니야. 어디로 돌아가? 새누리로 돌아가 버렸어. 왜 그랬냐? 그 문제의 원인이 선거제도야. 선거제도. 지금 반드시 투표하는 70세 이상은 될 사람을 찍어줘. 지금 이 진보 세력은 될 가능성이 적은 거야. 지금 체제 하에서는. 지금 체제 하에서는 얘네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고 새누리로 돌아간 거야. 중도 세력이. 사표 방지 심리라 그래. 전문 용어로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발생을 해서 될 만한 놈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리어 따내자. 우리가 원하는 걸 따내자. 그런 심리가 있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정당이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노회찬이 이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얘기한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정당에다만 투표하는 거야. 그 정당의 후보를 공개하고 정당에다만 투표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당이 몇 퍼센트를 얻으면 의석수를 그 정당에게 그만큼 주는 거. 그게 대선거구 제도야. 그렇게 대선거구 제도를 해야 하면 소위 진보 정당들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전국에서 진보 정당으로 다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표를 모아주면 그 국회에 만약에 그게 언제였니? 열린우리당 때 민주노동당이 얻은 최대 지지율이 13%였어. 최대 지지율이 13%야.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석이 300석이야. 그러면 10%면 30석이야. 13%면 적어도 40석 가까운 거를 40석 가까이를 민노당이 먹었어야 되는 거야. 그쵸? 13%를 민노당이 얻었다라면 원로대로라면 걔네들이 30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지역구가 없을 때. 지금은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구가 240 몇 석이야. 그래서 비례대표가 50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 50 몇 개에서 10 몇 프로를 얻어봤자 몇 개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제도가 지금처럼 지역구가 다수고 이 지역구 선거가 결선 투표제가 없는 소선거구 제도인데 이때 진보 세력이 나와버리면 결국 진보 세력의 표를 가르는 효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진보 세력의 표를 가르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갖고 도로 한나라당으로 간 거야. 그래서 선거 제도를 바꿔야 진보 정치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진보 세력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동안 본인이 진보 정당을 지지해왔지만 그런 줄 몰랐다 손. 자기도 모르게 정의당 지지하고 민노당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런 제도의 문제점을 몰랐다라는 사람 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면 왜 그동안 왜 민노당을 지지했냐? 민주당이 싫어서. 언론에서 항상 민주당 욕만 하니까, 언론에서 항상 민주당 욕만 하니까, 민주당 싫으니까 민노당 좋아하는, 그랬던 거야. 낚인 거죠. 이게 낚이는 거야. 왜냐? 여러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못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민주당 이름이 언론 보도에 먼저 나와요. 근데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하잖아. 이름만 나와. 홍문정 아프리카 노예 사건이라래. 그런데 민주당 당직자 무슨 사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가령 호남 지역에서 어떤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지명을 먼저 써. 지명을 먼저 뉴스에 넣고 기사를 써. 근데 이 어디가 아니면 전라도가 아니면 다른 데는 지명을 먼저 쓰지 않아. 유일하게 전라도가 아닌데 지명이 나왔던 건 칠곡 계모 사건 하나야. 칠곡 계모 사건 하나만 전라도가 아닌 지역에서 지명이 나왔고, 대부분 지명이 먼저 나오는 거.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그치? 신안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언제나 전라도는요, 지명이 먼저 나와요. 광주 인하학교. 그치? 그게 일부러 그 지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남이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데인 줄 알아. 왜냐면 맨날 뉴스에 그쪽 지명이 나오니까. 그런데 강력범죄는요, 인구수에 비례해요. 정민아. 예. 강력범죄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강력범죄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수도권이야. 그 다음에 대도시 돌아가면서 인구 수대로 벌어져.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전라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보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예. 오원춘 사건도 그거 어느 지역인지 모르잖아. 그죠? 오원춘 하지.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때 이후로 나타난 거야.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 화성 지명이 나왔고, 그 이외에는요 전부 다 그리고 뭐지, 안산 그 뭐 안산 방조제 토막살해 사건. 그죠? 공통점은 호남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데야.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지명을 공개해. 참 이상해. 예.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명을 공개를 해. 근데 아니면 지명 공개를 안 해. 예. 그거 여러분들 몰랐죠? 나는 이 지역 차별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내가 40년 동안 뉴스를 봤다니까. 실제로 내가 전라도에 강력범죄가 많은 줄 알았어. 언제까지? 한 15년 전까지도요. 나는 전라도가 강력범죄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그때 되게 미안했던 게, 가난하고 못 배워서 그랬겠거니. 네. 가난하고 못 배워서 강력범죄가 전라도에서 많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내가 알았던 거야.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지역별 범죄연합이 나왔어. 노무현 정부 때야. 노무현 정부 때 지역별 범죄연합이 나왔는데, 전라도가 인구 대비해서 순위가 높지가 않은 거야.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어서, 범죄가 제일 높은 데가 그 서울 수도권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강력범죄가 많았던 게 부산, 대구 이런 순이었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순으로 강력범죄가 많았고, 예. 그래서 이 호남이 왜 그랬을까 해서 내가 찾아봤잖아. 그 뒤로 내가 뉴스를 연구한 거야. 왜 나는 그러면 호남에서 강력범죄 범인들이 많다고 생각했지? 알고 보니까 신문 기사. 내가 13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뉴스를 계속 클리핑했다 그랬잖아. 2004년부터. 그때 알은 거야. 어머, 이상하게 뉴스가 하루에 내가 수천 개, 수만 개 뉴스를 봤는데 호남은 전부 다 지명이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호남은 전부 지명이 먼저 나와. 근데 다른 지역의 강력사건은 지명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뉴스로 확인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당도 새누리당에서 잘못하면 이름만 나와. 국회의원이 잘못했잖아. 새누리당은 이름만 나와. 그런데 예를 들어 그때 뭐였더라? 그 왜 시의원 살인 교사 사건 알지? 그죠? 새누리당에서 사고를 치면 딱 탈당을 해. 그러면 무소속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 살인 교사 사건 터졌어. 어느 시의원에. 그러자 그 사람이 바로 탈당을 했어. 그런데 뉴스에서 전 민주당 시의원 누구누구. 전 민주당 시의원 누구누구라고 써. 반드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하면 당 이름이 먼저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하면 당 이름이 먼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에서 잘못하면 당 이름이 안 나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신랑이 도봉구 구의원을 할 때 한나라당 구의원이 공무원을 폭행을 했어.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고소를 했어, 그 구의원을. 그런데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 알아? 도봉구 의회 의원 공무원 폭행. 너무 어이없잖아. 그죠? 도봉구 의회 의원 공무원 폭행.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써줘야 될 거, 한나라당 구의원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신안군 의원 섭노예 사건. 그치? 신안군 의원 섭노예 사건. 이렇게 나와. 맞잖아. 그런데 민주당에서 잘못하면 민노당 구의원 이숙정. 기억나지? 민노당 이숙정 구의원 동사무소 난동 사건. 거기는 당 이름하고 이름까지 알려줬어. 기억나지? 응. 즉 구치소로 이동하는 게요. 구속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구속이 확정된 게 아니라 거기서 기다리다가 또 이재용처럼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의 농간이야. 조중동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언론의 메커니즘, 언론의 이게 보도 지침인 거야. 지네들의 보도 지침. 그래서 호남에서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지명을 노출시켜라. 호남 이외에는 지명 노출 안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에서 잘못하면 당 이름을 먼저 공개해라. 더 웃긴 건요, 민주당에서 잘못하잖아. 사람 이름 얘기 안 해. 뭐만? 당 이름만 나와. 민주당 의원 이런 식으로. 아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 의원 이렇게 낸다니까. 그래서 그 당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을 심어주는 거야. 근데 한나라 너무 비하가 아닌가? 찾아봐. 너무 너 찾아보라니까. 꼭 뉴스도 안 읽어본 것들이 너무 비하가 아닌가? 지금도 그래. 뉴스 찾아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이게 왜 가랑비에 몸 젖듯이 가랑비에 몸이 젖는다고 그렇게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지명이 먼저 노출이 돼. 그리고 다른 지역은 범인 이름 또는 피해자 이름이 나와. 이상하게.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서 잘못하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당에서 잘못하면, 특히 민주당은 더민주가 나와. 무조건 더민주가 먼저 나와. 의원 이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진보정당이면 진보정당 당 이름하고 이름까지 알려주죠. 그게 아주 교묘하게 국민을 세뇌시키는 방법이야. 그리고요, 이게 전두환 때부터 민정당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정당 당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것들 이러면서 욕을 했어. 그러면서 전라도에 그렇게 흉악범이 많고, 전라도에 흉악범죄자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그 이유가 뭐냐? 일부러 전라도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의 말을 못 믿게 하려고. 전라도가 사기꾼이 많고, 특히 전라도 사기꾼 많다는 얘기 많이 했어. 뒤통수 친다, 사기꾼 많다. 그 얘기를 내가 80년대 내내 듣고 자랐다니까, 우리 동네 민정당 아줌마한테. 근데 내가 진짜 그 사실인 줄 알았어. 그 이유가 뭐였냐? 광주 때문이었어. 광주 항쟁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그러면 그거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전라도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고 그렇게 뒤통수를 친다고. 절대 믿지 말라고. 뒤통수 치니까 믿지 마라. 뒤통수 치니까 믿지 마라. 내가 그 말을 계속 듣고 자랐잖아.
그리고 나는요, 진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 전라도 사람이랑 연애하지 말라고. 전라도 사람이랑 연애하면 인생 망친다. 경상도로 시집가면 고생하고 전라도 사람이랑 연애하면 인생 망친다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그랬어. 난 그 말을 듣고 자랐다니까. 우리 서울 수도권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 그게 민정당 시절에 그 전두환 때 민정당 당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린 소문이야. 그러다가 내가 대학교를 가서 그 전라도를 갔는데 어머 진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농화를 갔는데 도와주러 갔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리고 역시 전라도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랬지 내가.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간첩으로 너무 많이 그 간첩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동네마다 다 불바다를 경험해가지고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 이제 일거리를 주고받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갈 때쯤 되니까 다 우는 거야. 또 아줌마들이 눈물을 찍어내면서 막 울어. 애들도 난리가 난 거야. 가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구나. 그게 내가 전라도에 대해서 받은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5년 동안 농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경상도에 시집 가려고 약혼식을 하고 내가 시골을 내려갔어. 시댁에. 근데 내가 전라도에서 순창군에서 이제 농화를 할 때는 그 면사무소를 딱 벗어나면 전부 다 흙길이었어. 포장이 안 돼 있었어. 근데 경남 사천 곤양면으로 갔는데 곤양면에 있는 무슨 리를 갔어. 신랑네 동네가 리야. 논밭 사이까지 전부 다 포장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야 너네 이거 언제부터 포장돼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이미 80년대에 포장되어 있었대. 80년대에 이미 포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뭘로?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 운동으로 그 정부에 찬양하는 지역에다가는 박정희에게 더 많이 협조적인 동네에다가 시멘트를 더 많이 줬대. 그래서 7, 80년대에 경상도가 도로가 더 많이 깔리고 그랬던 거야. 실제로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지역 차별이구나. 그걸 내가 딱 깨달았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업을 다니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호남으로 가는 이 그 도로는 너무 낡았고 한 개밖에 없었어. 호남선. 서해고속도로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생겨. 호남선은 하나야.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이 그때 천안간 무슨 민자도로가 생겨.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이게 부산으로 가는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가 1, 2가 있잖아. 그리고 중부 내륙 중앙고속도로. 이렇게 여러 개가 갈 수 있어. 여러 개를 타고 가는 거야. 약간 최대한 안 막히게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야, 경상도까지는. 그런데 호남은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대전 근처에 가서 갈라지는 거야. 그 길밖에 없었어. 내가 영업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로지르는 천안 논산간이 생겼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이 서부 지역은요 대부분 민자도로야. 그게 도로 비용이 되게 또 비싸. 근데 경상도로 가는 거는 경상도에 물론 민자도로가 있어. 경상도의 민자도로는 비싸. 그런데 경상도는 민자도로가 많지 않아. 왜? 다 국가 기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도로를 놔줘가지고 경상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몰라.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서울 사람으로서 지방을 다녀보니까 분명히 지역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사실 부산 사람이 서울에서 호남까지 기차 탈 필요가 없잖아. 내가 서울에서 광주 갈 때였나 어디 갈 때 내가 기차를 탔는데 차 안에서 찌린내가 너무 나는 거야. 너무 오래된 차야. 야,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 무궁화였나? 무궁화호를 타면 안 되겠다 그랬어. 경부선 무궁화호 타고 기절할 뻔했잖아.
새마을호를 탈라 그랬는데 새마을호가 없어서 무궁화호를 탄 거야. 새 차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야 이런 진짜 이 씨발놈들을 만나? 그게 내가 30대에 가졌던 느낌이었어. 실제로요. 우리 사회가 그랬어. 그게 왜 그랬냐? 그게 왜 그랬냐? 경상도 인구가 얼마 안 돼. 전라도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 안 돼. 국회의원 숫자가 30몇 명밖에 안 돼. 그런데 경상도는 인구가 1300만이야. 인구가 2배 반이야. 전라도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회의원이 2배야.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져가는 예산이 많았던 거야. 이놈들 패를 짜서 경상도로 이 건설 예산을 다 따간 거야. 그리고 이 전라도는 찌끄레기. 정말 찌끄레기만 준 거야. 전라도 말로. 몇 명 안 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전라도에 대해서는 농업을 죽이는 전술을 썼어. 우리 박정희 때부터 농업을 죽여야 농민들이 노동자로 전환되니까 농업을 죽이는 정책을 폈던 거야. 예. 농업을 죽이는 정책을 펴서 그래서 이 경북 같은 데는 실제로 농업보다는 공업 도시들을 많이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그 지역은 먹고 살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이나 경상도가 그동안에 한나라당에다가 표를 줬던 거야. 가슴 아픈 역사예요. 이거 가슴 아픈 역사야.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뭐라 그래. 우리 농업이 다 망했잖아. 농업이 다 망했어. 그래서 전부 다 특산물만 하고 있어. 그래갖고 아로니아, 구지뽕 이런 거 막 만들어서 팔잖아요. 돈이 좀 되는 거. 상품 작물만 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이 지금 위기야.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 지금 위기라니까. 쌀 농사를 다 포기하고 있어. 지금 미국 쌀이 한국 쌀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한국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는 순간, 쌀 농사를 포기하는 순간 지금 밀가루 값만큼 올라갈 거라고. 밀가루보다 더 비싸게 올라갈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밀가루 값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 다 인상되듯이 그렇게 살 거라고. 그 다음에 달걀 문제. 오늘 아침에 변상욱 대기자의 뉴스를 들어보면서 내가 진짜 웃겼어. 우리나라가 겨울마다 철새가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서해안에 이 갯벌이 많잖아. 서해안 갯벌이 많기 때문에 그 서해안 갯벌로 철새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서해안이 철새 도래지야. 뻘이. 근데 겨울마다 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달걀을 낳는 닭이 있고 먹는 닭이 있는데 이 달걀을 낳는 닭, 그런 닭들을 이 서부 지역에서 철새들이 올 때는 그 AI를 철새가 갖고 온다는 거야. 추운 지방에서 감기 걸린 철새가 와서 그걸 동네 닭한테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겨울철에는 닭을 키우지 않고, 닭을 다 키우지 않아서,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양계 농가에다가 지금 미국 닭 사오느라고 주는 돈 절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대. 겨울에 닭을 안 키워도 먹고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금 미국산 닭 사오는 돈으로 절반만 투자해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전국적인 AI가 조류독감 AI가 번지지 않는다. 닭이 없으면 아예 AI가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닭을 키우는 양계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필요한데,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호주나 미국에다가 달걀 값으로 갖다 주는 돈, 언제까지 그렇게 달걀을 사올 거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이런 농민, 어민, 축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